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그리고 집행,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그 영역입니다만 좀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볼 것이 좀 있어서 다루고 있는 하나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라고 집행평가는 그렇게 크게 다룰 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만은 형성 과정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강구하고 탐색하고 그중에 최선이나 아니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최선이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대안을 선택하고 바로 이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정책 결정이라고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뭐가 다를까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책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형성의 마무리는 결정이라 하고 이루어지고 나면 집행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는 사회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표적 집단이나 클라이언트 집단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을 설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탐색하고 그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바로 이 선택하는 과정까지를 형성이나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근데 문제가 다릅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힘없는 또는 취약계층에 또는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모두 십시일반 마음을 합쳐서 모아서 그를 위해서 관심을 쏟고 그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듯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슴 아픈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애써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또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누군가에 개입이 되냐면 이슈와 가정이 개입이 됩니다. 이슈와 가정. 이슈와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이런 과정이 꼭 반영이 됩니다. 제발 우리를 한번 살펴만 봐주세요. 우리 쪽으로 고개를 한 번만 돌려봐 주세요. 라고 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에 있었던 제주도 양정마을의 해군기지 설치 문제라든지 또는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지 또는 전라북도 부안에 있었던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라든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전국적 지리구도로 본다면 지도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구석진 곳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숫자도 적고 힘이 없지만 우리들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제발 한 번만 신경 써주세요. 한 번만 눈만 돌려봐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과정을 이슈화 과정이라고 바로 이 이슈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번호 매기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사회적 이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문제를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전 국민이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문제라든지 또는 이슈라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갈등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바로 이것을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이슈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소위 의제 형성, 아젠다의 형성이라고 하는데 아젠다를 우리는 의제라고 합니다.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아젠다의 형성 과정, 아젠다의 형성 쓰겠습니다.
아젠다의 형성 두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공의제, 공공의제 또는 공공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제 또는 공식의제 또는 공식의제의 형성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제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제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도대체 이런 문제에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정부가 이런 문제에는 나서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를 바로 공공 아젠다 또는 뭐 좀 여기와 쓰겠으면 공중 아젠다 또는 공중의제, 공공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뭐냐면 요구하는 거죠. 너희들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는 공식의제 또는 정부의제가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젠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한 사회적 이슈를 우리는 공식의제 또는 정부의제 또는 정책의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집권정당이나 아니면 행정부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아젠다가 공공의제를 거쳐서 공식의제로 정부가 채택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바로 대안탐색 과정이 있게 됩니다.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대안탐색.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해결책 등을 등장시키는 것을 이걸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그리고 나면 이 중에 최선에 가까운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선택을 우리는 정책 결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은 일반 과정과는 달리 일반적인 정책의 해결 과정과는 달리 여기에는 2번과 3번에 있는 이슈화 과정과 공공의제, 공식의제라고 하는 이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해서 집행하고 평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는 이런 이슈화 과정과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초안을 정리했으니까 교재를 보겠어요. 거기 보시면 정책 형성의 과정에서 노버트 아이스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문제가 형성되면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면 이슈화 과정과 그리고 3번, 4번으로 설명되어 있는 아젠다의 형성 과정 또는 의제의 형성 과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 아젠다 또는 예를 들어 국가 같은 경우는 체계적 아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체계적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 아젠다 또는 정부 아젠다 또는 공식 아젠다 또는 공무 아젠다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제도적 아젠다라고도 불리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면 그 안건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게 되는데 바로 해결책 또는 대안들을 탐색한다. 또는 대안들을 세워본다 해서 입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책 대안을 형성하게 되고 그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정책 결정이라고 해서 저는 거기 6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집행하고 평가를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먼저 문제 형성, 문제 형성을 가지고 출제를 하겠습니까만은 어제는 문제 형성 거기 보면은 1번만 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인식할 때 문제가 된다. 또는 문제로 설정되게 된다. 그냥 개념 보겠습니다. 그중에 3번의 사유문제란 우리가 사유문제는 사회복지의 대상 또는 객체로서 사유적 욕구와 사유문제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문제란 사유의 많은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문제를 사회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여기는 우리가 사회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구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돼야 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구성원 대다수에게 미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성원들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우리가 사회문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회문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그냥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슈화 과정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러면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해결 방안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지는 부분 문제의 성격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는 부분을 사회적 이슈라고 한다. 말이 좀 정이 안 갑니다만 어쨌든 이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도대체 무슨 문제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문제나 이슈를 사회적 이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만장일치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그 정의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사회적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 문제를 사회적 이슈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슈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4번에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을 바로 이슈화 과정이라고 한다 해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있는데 아젠다의 형성 과정에는 공중의제의 공중 아젠다의 형성과 또 공식의제라는 정부의제 또는 정책의제 또는 공무의제의 형성 과정이 같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단계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공중의제란 일반 대중이 또는 소위 일반 대중이라고 표현했지요. 국민들이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정부의 개입 또는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수준의 문제가 되는 것을 바로 여기는 공중의제 또는 공공의제 또는 체계적 의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공중의제는 또는 공공의제는 또는 체계적 의제는 문제의 성격상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사회적 이슈가 돼야 되고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면 해결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야 공중의제나 공공의제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가열들은 공중의제를 체계적 의제라고도 했다. 뭐 거기 세 가지 전제요건까지를 이렇게 설명해서 하고 있지만 그건 좀 심화학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공의제나 국민들이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공공의제 공중의제라고 하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한 사회적 이슈를 여기 나오는 정책의제, 정부의제, 공식의제, 공무의제 등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제도적 의제, 고가일들은 제도적 의제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제란 또는 정부의제란 공식의제란 뭐 공무의제란 공식적 권한을 가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 안건으로 채택한 문제를 바로 정책의제, 공식의제, 정부의제, 공무의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고 고가일들은 이것을 제도적 의제라고도 부른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의제 형성 과정의 유형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만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도 집단, 그렇죠?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주도 집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주도형과 내부 접근형과 그리고 동원형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결국에 지금 이것은 뭘 설명했어요? 이것을 설명할 때는 하위 상다령이죠. 주민들이 국민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의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주민들을 벗어나서 국민들 스스로가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중에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하게 되고 그중에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고 최상의 해결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과정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정부 전 국민 수준으로 관심을 촉발하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하위상달형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 거기 보면 첫 번째 의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슈가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 이슈와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 그것에 대하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정부의 개입이 촉발되게 되고 그중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안건으로 채택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의제가 또는 사회복지 정책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위상달형인 바로 의부 주도형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의부 주도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라고 해서는 내부 접근형입니다. 내부 주도형 아닙니다. 내부 접근형. 이 내부 접근형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형성되어 가냐면 내부 접근형에서는 이것은 정부의 정책 위반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나 정책 위반자와 쉽게 저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의제를 형성하게 되고 안건으로 채택하고 정책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내부 접근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될 때까지는 국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문제의식은 누구만의?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정부 내의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외부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냥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에 의해 주도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여기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음모형이라고 한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4번에 있는 것처럼 주로 개도국이나 후진국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내부 접근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합법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책 결정자와 가까운 시공간적 접근성이 높은 사람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제를 형성하게 되고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은 내부 접근형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의 합법성 범위 내에 있는 내부 접근형은 우리는 로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비를 할 적에 일정 금액 이상의 우리도 지금 현재 식사비용 그러면은 식사비용 아무리 비싸도 뭐 3만 원 이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4명 먹으면 4인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3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7,000원, 8,000원 그러니까. 그때문에 그것마저도 불편하니까 업무에 관련된 자들과는 아예 식사 자리도 만들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법, 아니면 김영란법이라는 이런 것이 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되는 이런 기업에 관련된 인사들은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합법적 범위에서.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합법성의 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음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전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담화까지도 결정해주는 모 여인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대통령과 같이 편한 자리로 누워서 대화 같은 전화나 대화나 이를 통해서 정책 위반자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사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부 정책이 결정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되고 이런 과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음모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정책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후진국과 같은 3번, 4번으로 본다면 후진국으로 설명했고 또 더욱이나 우리의 시사성 있는 문제로 최순실 사건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접근형에 대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들었는데 문제는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를 거쳐서 정책 의제까지 형성. 말하자면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하기까지 국민들은 사실은 다른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동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저희 군부 독재와 같은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과정에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정책 의제가 채택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동원 모형은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있는 주로 군부 독재와 같은 이런 강력한 카리스마라 뭐라고 미화를 시키든지 간에 이런 1인 독재의 성향을 보이는 이런 정부 형태에서 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동원 모형입니다. 동원 모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접근형처럼 정책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내부 접근형은 그래도 몇몇은 알고 있지만 동원형은 전혀 몰랐던 것이 갑자기 빵 터지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원 모형에서 정책 집행을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대중 동원의 이런 그 행사도 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동원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동원형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는 시사성 문제로 내부 접근형의 바로 최근의 문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안을 형성하는 과정, 대안 탐색이라고 네 번째 적어놨습니다만은 문제가 소위 정부에 의해서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면 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해결책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겠죠. 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할 때 나오는 문제, 바로 그들 여기 나온 것처럼 대안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최선의 대안 선택 과정. 한번 똑같이 책에 있지만 적어보세요. 최선의 대안 선택 과정. 물론 당연히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어떻게 탐색하느냐 그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먼저 문제도 파악하고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제의 상황, 문제와 상황의 파악을 문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문제 분석.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정책 대안이 가져올 정책 대안에 대한 미래 상황을 예측해 봐야 되는데 정책 대안이 다양한 대안이 나오지 않게 각각의 정책 대안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해 보는데 그것을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마다 갖게 되는 이 결과 예측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 탐색하고 개발된 정책 대안을 비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대한 정책 대안의 비교가 되겠죠. 사실은 번호를 3번, 4번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3번, 4번은 2번의 세부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대안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해 보되 그 예측해 보는 과정을 보면 먼저 정책 대안들을 을하고 해서 단수로 적지 않은 단 복수로 정책 대안들을 탐색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이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사실은 여기에 1번, 2번으로 작은 번호로 들어가야 될 것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에 되기 때문에 똑같이 3번, 4번으로 대등목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제목처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쓰고 있냐면 어느 누가 출제를 했는지 기출문제가 이 5개의 단계를 가지고 차례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 번째 정책 대안의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분석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해 보는데 어떤 절차로 결과를 예측해 보냐면 어떤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냐면 먼저 결과 대안들을 탐색하고
그리고 이 탐색된 결과 대안들을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했다. 그래서 먼저 박스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정책 목표의 설정. 정책 목표는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 일부러 과시하는 페르소나와 같이 일부러 드러내는 목표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이렇게 해서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로 나누기도 한다. 그다음에 정책 목표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부 목표로 나눠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목적 그리고 목표 이런 식으로 세부 목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에는 달성 가능성 그리고 수요와 욕구가 있다 해서 수요와 거기 보면 요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요구 가면 전문가의 수준의 욕구라고는 좋습니다. 어떤 수요와 요구를 같이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다음에 정책 대안의 탐색 방법에는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 출제된 참 오래됐습니다만 이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과거나 현재의 상황 상태를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유추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반복 측정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 분석이나 추이 분석이나 추세 분석 그래서 트렌드, 얘기죠. 거죠. 트렌던시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경향 분석이나 추이 분석이 있고 또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여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델파이법 전문가 합의법도 있고 또는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변할 때 이런 일정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마르코프 법도 있고 거기에 마르코프 모형이 나와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회귀 분석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안의 선택 기준. 여기 보면 이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선택 기준이 나와 있죠. 기준. 자, 여기 방법,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여기처럼 그야말로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유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거면은 유추 방법. 일정한 확률로 변해 갈 때 따져보는 이런 방법으로 추이 분석이나 추세 분석이 있는데 일정한 확률로 변해가는 것은 마르코프 기법이나 마르코프 모형이라고 일정한 확률이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기록해서 미래를 예측해 정확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추이 분석 또는 경향 분석 또는 추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으로선 전문가 합의법으로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면 회귀 분석도 있다.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워낙 출제들이 오래돼서 한번 정제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는 최선의 대안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타당성. 타당성이 뭐예요? 사회복지 조사를 배우거든요. 타당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즉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목적과의 일관성을 만든 어떤 타당성과 그리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바로 대안의 선택 기준이라고 합니다. 실현 가능성도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 정치적으로도 어쩌면 의사의 합의, 의견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 정치적 실현 가능성. 또 이 정책을 선택했을 때 정책을 현실화시키는데 드는 자원이나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느냐. 경제적 실현 가능성. 또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의 수준이 거기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또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윤리적, 적어도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느냐. 사회윤리적 실현 가능성. 이렇게 해서 크게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나누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이렇게 정치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윤리적 실현 가능성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박스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방법. 거기는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 대기 행렬, 줄서기 모형 또는 시뮬레이션 모형, 또 결정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행정론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 분석 나무라고 해서 의사결정 분석이라고 세 번째 적어놨습니다. 그중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보고 나올 것은 바로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또 정책 대안 비교 분석 사실은 선택 기준 앞에서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데 문장이 좀 길어져서 뒤에다 뺐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정책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 여기는 특히 단기적 분석에 쓰게 되는데 단기적 분석. 이 단기적 분석에 쓰되 투입은 화폐적 가치로 수량화해서 제시하지만 결과나 산출을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비교 분석은 바로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투입은 화폐적 가치로 변환시켜서 수량화해서 제시하지만 산출을 수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비용 효과 분석이고 단기 분석에 사용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투입뿐만 아니라 산출 모두를 화폐적 가치로 변환시켜서 수량화해서 제시하는 비교 기준을 바로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장기적 분석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을 보면은 거기 경제학 이론과 개념에서 출발하는 장기적 분석으로 앞에 있는 비용 효과 분석은 단기적 분석에 사용하는데 여기 비용 편익 분석은 장기적 분석에서 사용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경제적 이론과 개념에서 출발하는 장기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비용은 물론 성취 효과까지 또는 산출까지 모두 화폐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명 투자 효과 분석이라고 한다. 공공사업 평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기행렬 모형 또는 줄서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수의 인원이나 시사를 투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줄서기 분석 기법이라고 한다. 대기 기간과 공공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제학적 분석 기법이다. 어쨌든 여기나고 좀 줄서기 분석, 대기 행렬 모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시뮬레이션 모형.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실제 상황에서 위험이 수반되거나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시험이나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실제 상황에서 위험이 수반되거나 실제 행동이 불가능할 때 비슷한 상황을 조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비교해 보는 그걸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이런 기법을 시뮬레이션 모형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정 분석은 우리가 선수학습처럼 한다면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주로 출제가 될 때 의사 결정의 모형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분석, 또 하나는 대안선택, 흐름 분석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 기법이나 모형으로서는 거기에는 그야말로 델파이 기법, 익명성이 보장되는 여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법은 델파이 기법,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규모 투표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하는 명목집단 기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명목집단 기법이라는 것은 전체 대상자를 모아놓고 자유 발표만 허용하되 그날 발표된 의견에 대해서만 민주적인 방법, 주로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하는데 소규모 집단 투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으로 알려진 것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겠는데 바로 그런 것도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적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할 것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는 셋째 줄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나타낼 수 있는 확률적 사건을 선택한 경우와 선택하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무 가지처럼 그려놓고 분석하는 기법으로 주로 확률적 기법을 사용한다. 우리가 확률적 기법을 사용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미래의 예측 방법으로 마르코프 기법이 확률적 기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확률 과정의 일정으로 해서 확률적 기법을 사용하는 걸로써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목차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그리고 집행, 평가로 설명했는데 자 여기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만 주된 출제 비중으로 설정을 하고 다른 영역, 집행은 다룰 실익이었고 평가의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서 말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판세했던 내용이나 과정을 가지고 시험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